오늘은 이제 오늘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권약에서 주최하는 약가제도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설명 내용들은 26일 날 있을 건정심에서 이제 약가제도가 큰 폭의 변화가 있을 예정이고 그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서로 같이 공유하고 또 권약의 입장에서 약가제도 어떻게 살펴보는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충분하게 설명도 들어보시고, 또, 끝나고 질의응답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질의응답까지 같이 참여해 주셔서 약가제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같이 전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자료는 제가 발제 자료를 이 대화방에다가, 여기 대화창에다가 먼저 공유를 드릴 거고요. 요거 내용을 보시면서 같이 따라가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고, 대략 발제 시간은 1시간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진행하고, 한 30분 정도 질의응답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저희가 다들, 점심시간에 지금 참여하신 분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오늘 진행되는 약가제도 개편안은 주로 이제 신약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 그 신약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전 배경 지식에 대해서, 네, 물론 잘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다는 가정하에 사전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신약 약가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 개편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짚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의약품은 총 두 번에 걸쳐서 신약의 허가와 급여의 등재 절차를 거쳐서 약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에 걸쳐 절차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필요해서 제가 이 사전 배경 지식의 자료를 가져왔고요.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보통 식약처에서 진행되는 신약 허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련된 자료, 그 다음에 품질에 관련된 자료, 그 외에 원료의약품 등록에 대한 DMF 등록과 그 다음에 GMP 시설에 대한 관리 내용, 그 다음에 위해성 관리 계획에 대한 내용,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신약이 허가가 되는데 가장 주요한 거는 이제 안전성 유용성에 관련된 심사 자료, 그다음에 기준 및 시험 방법에 대한 품질 자료 이거 두 가지가 가장 주요한 내용이 되겠고 그 중에서도 유효성에 대한 자료가 제일 중요한 허가 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유효성 자료라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제약회사가 약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임상 자료를 만드는 경향이 있고 또 이 자료에 대한 심사의 절차의 승인은 실질적으로는 조금이라도 효과가 더 있으면 허가가 되는, 그러니까 비교 대조군보다 조금이라도 효과가 유의하게 인정이 되거나 기종약과 동등하게 인정이 되면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형식으로 보통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정도의 이제 문턱을 넘으면은 무조건 허가가 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고 이런 신약의 허가는 의약품 이제 임상 시험을 과정을 거쳐서 임상 1상과 2상, 3상의 임상 시험을 거치는데 핵심적으로는 임상 3상에서 의약품의 확정적 효과를 확인하는 그 임상 시험을 걸쳐서 결과를 보통 보는 게 신약 허가의 전반적인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들이 굉장히 최근에 많이 개발되면서 조건버가라는 제도가 되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조건버가는 이제 임상 1상과 2상의 임상 시험만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게끔 조건부로 3상을 나중에 제출한다는 조건으로 허가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제도고 이 제도는 어쨌든 임상 3상을 거치지 않고 2상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치료 기회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환자가 조금 더 빨리 신약에 대해 접근성을 높이는 측면에 대한 제도의 장점도 있지만 이제 약이 잠시만요. 네. 네. 약이 아직은 대규모의 확증 임상 시험을 거치지 않고 허가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임상 3상 시험 단계에서 탈락되거나 효과성이 없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약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약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임상 3상 시험을 빠르게 제출을 해서 약이 정식 허가로 전환되도록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국 FDA에서 허가받은 조건부가 의약품들을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전수조사했던 임상 연구가 있었는데 그 자료에 따르면은 총 46개의 약제가 그 조사 시점에서 5년이 지난 약이었고 이 46개의 품목 중에서 실질적으로 정식 허가로 입증된 약은 63%에 불과했고, 또 5년 내에 임상적 유익성을 입증한 약은 43%에 불과했다고 적시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22%나 그 5년 이내에 허가가 철회된 약들이 있었다고 하고, 이 임상적 유익성을 입증했다는 것도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데, 이 정식 허가 시점에서 이 조건부 허가 의약품이 정식 허가로 이제 전환이 될 때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33%,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는 정식 허가일 때 생존 혜택, 그러니까 생존 기간에 대한 연장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만 나머지 3분의 2에 해당하는 약들은 이제 대리평가 지표, 뭐 종양의 크기라든지 무진행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허가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환자의 생명의 연장의 기간이나 또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입증된 자료로서 정식 허가되는 경우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 이렇게 자료를 또 보고 있는 연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약품 허가 과정의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환자가 치료 이익을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로서는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조금 더 효과가 있고 기존 약 대비 임상적 유용성이 증명된 약제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다른 트랙이 하나가 더 존재하는데 그게 신약의 급여등재 제도입니다. 신약의 급여등재 제도는 식약처의 허가 제도와 다르게 크게 보면 두 가지 자료들을 보신다고 보면 됩니다. 임상적 유용성이라고 말하는 게 크게 가장 핵심적인 거는 기존 약 대비 효과가 있는지를 본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자료는 경제성 평가라고 보통 말하는 이제 효과 대비 과연 가격이 적절한지 이거 두 가지 자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심평을 해서 약의 급여를 결정하는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통 운영이 되는데, 이 임상주 유용성 자료와 경제성 평가 자료도 사실은 예외 트랙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어, 일반적으로 제약회사가 급여 신청을 하면 임상주 유용성 평가와 경제성 평가 이 두 차례를 거쳐서 약이 급여가 되지만, 기존 약보다 개선이 되었고, 또 조건부 허가 의약품이라든지 희귀질환 치료제나 또는 대체 가능한 치료제가 없는 경우에는 경제성 평가 면제 제도를 통해서 약이 급여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전체 신약 등재가 100기라고 치면은 최근에 한 4, 5년, 6년 동안에 신약들이 어떻게 등재되는지를 살펴봤을 때 이 경제적 평가 면제로 등재되는 약들이 한 17% 정도 해당하고요. 대략 6개 중에 1개는 임상주 유용성 평가는 거치지만 경제적 평가는 면제되는 방식으로 약이 허가가 된다, 약이 급여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급여 등재 절차가 너무 오래 걸려서 한국은 문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등재 절차의 지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급여 등재 심사가 오래 걸려서 등재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제약사 입장에서는 등재를 지연시키기 때문에 어떤 전략적인 이유로 등재를 지연시키기 때문에 약의 급여가 지연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비해서 어, 네, 미국에 비해서 이 등재 절차를 지연되는 나라들의 특징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어떤 점이 등재를 지연시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자료를 만든 건데 이 연구 자료에 따르면은 제약회사가 봤을 때 약의 시장 규모가 큰 약제 또는 그 나라가 조금 더 규모가 큰 국가일수록 등재가 빨라집니다. 신약을 봤을 때 보통 이제 유럽, 캐나다, 일본, 호주 순으로 여기 자료에는 이제 한국은 없는데 크게 보면은 미국 다음에 유럽, 다음에 캐나다, 일본, 호주 순으로 보통 등재가 된다고 보고 있고 또 그 의약품 그 시장 규모가 얼마나 큰지 큰 시장 규모가 클수록 다른 나라에 지연되는 효과가 조금 더 빨리 출시된다고 봐주시면 되겠고 출시 가격이 비쌀수록 조금 더 빨리 출시된다. 또 희귀 의약품일수록 더 늦게 지연된다. 더 지연해서 출시된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효과가
낮을수록, 그러니까 중등도 이하의 약이면은 지연이 되고 효과가 좋은 약제라고 평가되면은 출시가 훨씬 빨라집니다. 요 여러 가지 영향 요인들 중에서 이 가속성에는 조건부 허가 의약품인데 조건부 허가를 받을수록 그 지연이 되는 건데요. 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치료 가치가 낮은 약제일수록 지연이 많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은 약들은 사실 유럽이나 캐나다나 일본, 호주 간의 지연의 차이가, 급여 등재의 차이가 별로 없는데 효과가 낮은, 그러니까 누가 봐도 효과가 좋은 거는 다들 다 지연되지만, 다 급여가 빨리빨리 되지만, 효과가 모호하고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또는 중등도 이하의 평가를 받는 약제들은 나중에 봤더니 걔네들이 특히 지연이 된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약을 빨리 출시되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좋은 약들이 빨리 우리나라에 등재되는 게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지연의 요인이 된다는 것들로 되게 눈여겨볼 만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노란색이 우리가 지금 색깔로 노란색이 표시되어 있는 게 등재 기간이거든요. 급여 등재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봤을 때 최종 급여 신청일을 기준으로 보면은 250일 정도 또는 일반 약제 같은 경우는 160일 정도가 등재 기간이 걸리고요. 그 전 단계인 시약 회사가 약을 급여를 신청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1년이 넘게 보통은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등재 지연이 이 전체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이 전체가 이제 등재 허가 이후에 등재까지 걸리는 시간이라고 봤을 때 그 비중 중에서 제약회사가 네, 급여를 신청하는 기간이 조금 더 길고 그다음에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허가 심사하는 기간이 그다음에 걸리고 그다음에 개시일까지 기간이 좀 걸리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들을 조금 특징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신약 등재는 우리가 코리아 패싱이라고 부르는 단어로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 코리아만 코리아 패싱이 있는 게 아니고요. 프랑스에도 프랑스 패싱이 있고 영국에도 영국 패싱이 있고 네덜란드에도 네덜란드 패싱이 보통 다들 그 국가에서는 불리거든요. 각 국가들이 어떤 급여 등재 절차라든지 사후 평가를 조금 경제성 평가를 촘촘하게 하고 약가 통제력이 강한 나라일수록 이런 패싱 이야기들은 늘 존재하는 거고 한국도 당연히 그런 급여 등재 절차가 있고 경제성 평가라는 떤 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은 늘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한국만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함께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너무 한국의 문제로만 이해하거나 한국만 이렇게 문제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 각 국가들이 여러 방면에서 겪는 문제라고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신약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 나라라고 알려져 있는 게 미국인데요. 미국은 사실상 제약회사가 허가만 받으면은 급여나 사용을 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격, 그러니까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신약의 접근성은 높지만 이 자유가격에 의한 그 약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들이 항상 선거에 나올 때 미국의 약값을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최근에 한 두 번에 세 번에 걸친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공약들 중 하나였고, 트럼프도 자신이 성과로서 재임 기간 지금 1년이 좀 지났는데 1년이 넘는 재임 기간 동안에 가장 큰 성과로서 얘기하는 게 자기가 신약의 가격을 잡았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자신들의 주장이 될 만큼 신약의 가격 문제가 굉장히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이슈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약 약가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사실 이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건약은 약가제도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할까라는 궁금증들을 많이 가지실 것 같습니다. 이 건약이 약가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건 되게 오래된 역사가 있는데요. 어, 우리가 의약품이라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왜 해외에서 개발되고 한국에서 수입해서 특허에 의해서 특허가 만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특허가 만료되면 제네릭이 등재되고 이런 절차들이 되게 지금은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 이런 절차들이 시행된 게 사실은 1995년도에 WTO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고 트립스라고 해서 각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특허 제도를 단일적인 형태의
국제적인 협정으로서 만들어내는 트립스 협정이 이루어지고 나서부터 의약품 특허가 지금 형태로 탄생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약을 특허를 가지고 있는 약이 거의 없고 그 특허를 가진 약들이 이 트립스 출범을 통해서 약값이 비싸진다는 우려들을 했기 때문에 이 건강에 대한 건강권을 우리가 보장하자는 목적으로서 달성된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이 의약품 특허에 대한 약값 부담이 우리가 지향하는 건강권을 보장된 사회를 지향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될 거라고 이해를 해서 이 트립스 협정 이후로 약값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왔던 단체이고요. 특히 2001년도에 노바티스가 글리백이라는 항암제를 개발하고 그 항암제의 가격을 이슈로 낮은 가격을 이유로 공급을 철회했을 때 이제 환자단체들과 권약이 같이 힘을 합쳐서 다국적 제약사의 높은 조금 무리한 약값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하고 또 정부의 약가 부담에 대해서도 보장성 확대를 요구하고 이제 그런 운동들을 진행해 가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게 있고요. 또 2006년도에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라는 큰 폭의 약가 정책이 바뀌는 시점이 있었는데 그때도 권약이 제약기업에 대한 통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약가 제도를 이야기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속성 상에서 권약이 지금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했는데, 2006년도에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있었고요. 그 시점은 어떤 시점이었냐면은 한국이 2006년도 이전에는 의약품이 신약이 허가가 되면은 바로 급여가 될 수 있는 국가였고요. 그래서 이걸 네거티브 리스트라고 하는데 급여가 특정 품목만 제외하면은 모두가 다 등재가 되게끔 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이제 신약을 허가받기도 쉽고 등재되기도 쉬운 나라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불필요한 약들이 급여가 등재가 엄청나게 많이 됐고 제약회사 입장에서도 해외에서 잘 안 쓰이는 약이지만 한국에서 그걸 허가를 받은 다음에 등재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식으로 매출을 올리는 전략들을 많이 썼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매년 2천 품목씩 보험이 등재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또 2007년도에 한미 FTA가 있었는데요. 이때 특허 제도가 다시 한번 제약회사 유리하게 바뀌는 과정이 있었고 그 절차에 따른 신약에 대한 약가 부담이 정부 차원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의 고민들이 결과로 나눠진 게 이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2006년도에 시행이 되었고요. 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내용은 크게 보면은 5가지 정도였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건데 기존에 있었던 그 네거티브 리스트 형태의 약값을 포지티브 리스트로 전환하겠다. 그 선별등재 시스템으로 선별등재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효과가 있는 약 또는 약값이 적정한 약만 가격을 합상을 해서 등재시키겠다는 형태로 바뀌었던 게 2006년도부터입니다. 그러면은 2006년도 이전의 약들은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고 그게 바로 기등재 목록 정비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이전에 등재된 약은 약값이 적정한가 또는 그것의 효과가 적정한가 이것에 대한 평가가 필요했고 그걸 기등재 목록 정비 사업으로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던 게 이 약집의 적정화 방안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근데 당연히 그런데 이제 기등재 약 목록 정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약을 생산하고 판매하던 제약회사들과 정부 간의 충돌이 있었고 그 충돌들을 결국엔 이겨내지 못하고 기등재 목록 정비 사업은 중간에 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2011년도에 그것을 보완하고자 목록 정비 사업을 포기하는 대신에 약제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보완하고자 약가 산정 방식 개편이라는 우회로를 정부가 마련을 한 거고 그때 지금 형태의 거의 유사한 제네릭 등재 산정률이 계산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뭐 중간에 계단식 약가 제도가 다시 부활하긴 했지만 큰 틀에서는 비슷한 형태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고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있을 제네릭 약가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약제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약제비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나라라고 봐주시면 되고 왼쪽 그래프는 이 OECD 헬스 데이터에서 그 한국의
의료비 증가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되는지를 보여주려고 제가 가져온 건데, 이제 다른 나라들의 그 색깔과 조금 구분하게 돼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이 빨간색 표시의 그 증가율 자체가, 물론 이 점을 찍은 마지막 단계의 점을 찍은 숫자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낮을 수 있지만, 이 증가하는 속도 자체가 의료비 증가 속도가 굉장히 다른 나라보다 빠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 의료비 속도보다 더 빠른 게 약제비 속도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약제비 속도가 지금 1999년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2030, 2023년도가 지금 27조 원인 거고, 2024년도가 27조 원인 거고, 2030년이 되면 40조 원이 아마 넘을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제 증가하는 과정에서 신약의 가격을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현재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협상 신약이 이제 아까 말했던 임상직 유효성을 입증하고 경제적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협상을 하게 되는데, 협상 신약의 약품비가 대략 한 매년 한 10%에서 15% 정도 증가한다고 봐주시면 되겠고, 암질환 약품비도 대략 한 10% 내외, 뭐 희귀중증 난치질환 약품비도 매년 10% 가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증가가 계속 이뤄지고 있고,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미국에 있는 약값이 얼마나 빨리 증가한지를 보여주는 건데, 최근에 미국 약값이 거의 이제 지수함수 수준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 신약이 계속 가격이 오른다는 게 분명히 명백하고, 이 신약 가격을 어떻게 통제할지가 향후에 가장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신약 가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거 왼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표는 2022년도에 등재된 신약들이 얼마의 가격에 약가 협상이 됐는지를 보여드리는 가져온 건데, 이제 치료비가 대략 한 1억 원 내외인 약들이 벌써 딱 봐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나 됐었습니다. 2022년도에 1억이 넘는, 연간 치료비용 1억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는 약이 대략 한 6개 정도가 등재가 됐기도 했고, 2024년도에 허가된 신약 중에서는, 급여약도 있고 비급여약도 있는데,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암 질환이거나 희귀 질환에 해당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약제들은 대부분 다 1억 원이 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재의 약값인 거고, 내년 내후년에 신약으로 등재된 약들은 이거보다 더 비싸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약값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올라가는 요인이 있는 거고, 내려가는 그걸 통제하기 위한 수단들이 존재하는 건데, 이것이 하나의 이제 균형점에서 저는 신약이 가격이 결정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가격을 올리는 제약사의 이제 양가를 인상시키려는 욕망들이 있는데, 약값의 인상에 대한 주요한 수단은 이제 지재권이나 시장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R&D 투자 비용을 얼마나 했는지, 또 환자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신약 가격을 올리는 요인으로서 우리가 보고 있고, 신약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우리가 경제적 평가를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 또는 외국 약가와 어떻게 통제를 잘 외국 약가에 맞춰서 얼마나 잘 통제할 수 있는지, 또 한국이라는 시장은 또 특별하게 하나의 등재만 되면은 5천만 명이 한꺼번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보험급여에 대한 시장 확대를 이 낮출 수 있는 경제적 요인을 할 수 있는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서 작동을 하는 거고, 이 두 가지의 이제 힘의 균형점이 신약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인데, 최근에 이쪽이 힘이 점점 세지다 보니까 신약 가격이 점점점 오르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번 정부도 그렇지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 국가들이 산업 육성 정책을 사용을 하고 있고, 산업 육성 정책 중에 하나가 제약회사를 육성하는 정책인데, 이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신약가격을 올리는 게 제약산업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 거고, 그래서 여러 국가들이 가격을 올리기 위한 또 정책들을, 요 약값이 어쨌든 사회적 문제가 된다는 것과 별개로 약값을 올려야 제약산업을 육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의도적으로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약값을 올리는 그런 요인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한국에서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보도자료에도 이 희귀난치성 질환 접근성에 대한 재고의 가장 큰 카테고리가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이라고 보여지는 것처럼, 제약산업 육성이 결국에는 이 제도 전체의 목적이 깔려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정책들, 제약산업 육성 정책들의 일환으로서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비싼 약값을 가진 국가가 되었다고도 봐주시면 됩니다. 또 여러 이제 자료들이 한국이 신약이 작다, 아니면 좀 저렴하다라고
추측하는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이런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국에서 표시하는 이런 의약품 가격들은 실질적으로는 정확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각 국가들이 그 국가들마다 이중약가제 또는 비밀약가제를 운영하는 국가들이 훨씬 많고, 그럼 비밀약가제에 기반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 캐나다나 영국이나 이제 미국이 추정할 수 있는 실제 가격은 알 수가 없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미국에서 만약에 이렇게 650일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지만 여기서 환급률이나 이런 것들 다 계산했을 때 실제 650이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 호주나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한국도 이중약가제가 포함된 가격이긴 하지만 그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표시 가격이 낮은 것뿐이지 실제 거래 가격이 얼마인지는 비교가 현재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국이 저렴하다면은 그거는 사실 약가 협상을 그만큼 잘해왔기 때문에 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각 국가들마다 약가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조금씩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아까 포지티브, 네거티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등재 과정이 신약이 허가가 되면 곧바로 등재되는 절차를 가질 수 있는 나라들도 존재하고요. 또는 바로 등재를 등재하는데 조금 더 경제수 평가나 그런 임상적 유용성 평가들을 조금 더 꼼꼼히 하고 등재된 다음에 그거를 쭉 이어가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랑스랑 비슷하게 급여가 등재되는 절차들이 조금 복잡하고 그 절차를 통해서 등재가 되면은 가격이 거의 유지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고, 영국이나 독일이나 뭐 이런 나라들은 처음에 등재되기는 쉬운데 나중에 계속 깎으면서 약값을 깎아 나가면서 약제비를 절감시키는 이제 그런 형태의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특성이 존재하는 거고, 네거티브가 맞다 또는 포지티브가 맞다 이런 식의 설명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각 국가들마다 여러 가지 경로 우선적으로 그런 등재 절차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여기서 볼 수 있는 눈여겨볼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등재 절차가 네거티브인, 그러니까 허가되자마자 등재될 수 있는 조금 더 가격 제약회사 입장에서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가진 나라들이 대체적으로 제약산업 선진국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일본이 보시면 대체로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신약 개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국가들일수록 조금 더 네거티브적인 그런 형태의 급여등재 제도를 가지고 있는 거고, 한국 같은 나라나 프랑스나 캐나다 같은 나라들이 포지티브가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봐주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재명 정부 약가제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뭐 그 한국 제약산업이 다들 얼마나 수출을 많이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분명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그 의약품의 수출액이 늘어나고 있는 건 맞고, 여기 단위는 억 원입니다. 단위는 억 원이고요. 그 늘어나고 있는 건 맞고요. 늘어나고 있지만 그 생산 실적, 우리가 보통은 그 수출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생산 실적 대비 수출액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바이오 의약품이나 원료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액이 생산 대비 많은 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완제의약품, 그중에서도 여기는 바이오품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바이오품을 빼고 나서 완제의약품에 대한 수출액을 보면은 거의 한 20% 내외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국의 제약산업이 수출산업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한국의 제약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보기보다는 국내 내수산업으로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 50대 제약 기업들을 따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런 분류 기준에 포함되는 그 기업들을 쭉 리스트업을 해놓고 각 국가들의 국적을 봤을 때도 미국이나 일본, 독일 같은 나라들이 그 상당 상위를 차지하는 거고, 사실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상위 50개 기업 중에 하나라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은 상위 50개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50개가 넘는 기업이 단 한 개도 없다는 측면에서도 한국이 뭔가 산업적인 규모 측면에서 이거를 제약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조금 더 회의적인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수출 품목도 대부분 다 이제 바이오시밀러나 혈장분해 제제 이런 것들이 많지,
한국에서 개발되는, 한국에서만 생산할 수 있는 신약을 보통 수출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용들을 조금 보시면 우선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제도입니다. 원래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의약품이 허가가 되고 그다음에 급여 등재 절차를 거쳐서 약이 사용되는데 이 급여 등재 절차에서는 임상적 유용성, 기존 약보다 개선되었는지, 그다음에 비용 효과성, 기존 약 대비 개선된 효과가 가격이 적절한지 이것들을 보는 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를 급여 기준만 설정하지 이번에 신속공제 제도에는 임상적 유용성 평가나 비용 효율성 평가를 사실상 하지 않겠다라는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권약 입장에서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가 지금 20년 동안 유지되었던 포지티브 리스트를 버리고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리스트로 우리가 전환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가격은 적정 가격을 심평원은 그러니까 8개 국가, 미국, 영국, 스위스,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우리가 주요 참조국이라고 하는 8개 국가의 평균 가격으로 보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봤을 땐 이 평균 가격은 사실상 제약회사가 원하는 자유 가격에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자유 가격의 수준에서 허가된 뒤 동시에 급여가 등재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의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는 사후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겠다. 그리고 그때는 실사용 자료를 활용해서 임상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사후 평가하는 나라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사후 평가하는 나라들은 이 RW 자료를 가지고 사후 평가한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임상시험 자료를 가지고 자료를 평가하는 거고 이 실사용 자료라는 거는 결국에는 누적되는데 걸리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 누적되는 걸리는 기간이라는 거는 신속 등재의 과정에서 등재된 것들이 사후 평가 없이 사용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진다는 것도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계속 이재명 정부가 이 약가제도 설명할 때 실사용 자료를 가지고 사후 평가를 하겠다는 거는 사실상 실사용 자료가 쌓일 때까지는 네거티브 리스트 약값으로 계속 유지되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우려점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여겨볼 거는 이 신속등재는 이재명 정부에서 2026년도 올해부터 당장 시작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사후 경제성 평가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까지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2026년도부터 연구 용역을 시작해서 2027년도에 확정하겠다라고 발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제도를 먼저 시행하고 사후평가가 가장 핵심인데 이 사후평가의 내용은 그 이후에 만들어낼 거고 그 내용들은 아직까지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 가장 큰 저도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식약처가 허가되고 급여등재되는 절차를 통해서 약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허가된 약은 5만 7천 개거든요. 그중에서 급여 등재가 된 약은 2만 1천 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3만 6천 개는 이제 제약회사가 급여 등재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등재 신청했지만 떨어진 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희귀질환 치료제들이 허가가 되고 나서 다 등재가 될 수 있다면 이제 비급여되어 있던 약들이 다 바로 신청해서 급여 등재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땐 허가되면 다 급여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우리가 현장에서 쓰는 약들은 비급여 약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다 걸러낼지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필요한 게 하나 있고요. 또 정부가 말하지 않는 것들은 이거를 네거티브 리스트로 전환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들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번약에서 2018년도부터 24년도까지 희귀질환 치료제들 총 허가된 약이 한 90 몇 개였고 그 중에서 아직까지 급여 등재가 되지 않은 게 77개 품목이었거든요. 그러면 77개 품목이 제약회사가 만약에 다 신속 등재 신청을 했을 때 과연 그걸 어떻게 감당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권약에서는 그중에서 53개 품목을 조사했고 53개 품목의 평균 가격이 해외 거래 가격 또는 한국에서 비급여로 사용되는 가격들에 다 조사한 다음에 그걸 평균 가격을 쳐봤더니 한 2.7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77개 품목이 2.7억 원의 가격으로 등재 신청을 했을 때 과연 그것들을 어떻게 재정적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아직까지 정부가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속 등재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나온 내용 중에 혁신신약을 선등기 후평가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2026년도부터 희귀질환 치료제들을 선등기 후평가 또는 신속등재를 하고 2028년도부터는 혁신신약도 선등기 후평가 또는 네거티브 리스트로 하겠다라고 우선 밝히고 있고 그 등 사후 결과도 사후 평가에 대한 방식도 비슷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어쨌든 임상시험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자료들의 그 과학적인 신뢰성 또는 과학적인 그 엄밀성이 사실 실제 임상시험 데이터와는 아주 구분되게 차이가 날 정도로 훨씬 더 임상시험을 통한 결과값이 유의미한 결과값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될 수도 있고 또 실제 임상 데이터를 마련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그것에 대한 실제 효과 또는 실제 가격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추정하는 것들이 과연 과학적 엄밀성이 임상시험 데이터를 통해서 했던 자료들과 비교 가능하냐라고 봤을 때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이번에 말하는 혁신신약 선별 기준에 대해서도 조금 논란이 있는데 그러면 정부는 혁신신약을 어떻게 선별할 거냐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치료 효과가 조금 더 개선된 약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혁신신약이 중증질환 치료제 중에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또 임상주 유용성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임상주 유용성을 하지 않고 네거티브 리스트로 약을 허가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혁신신약을 구분하는 방법은 임상주 유용성을 통해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 이 내용에서 되게 모순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혁신신약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아직까지도 자료가 없는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네거티브 리스트를 점점점 확대하는 형태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주장하는 게 사실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계속 존재하긴 합니다. 이 선등기 후평가 외에도 여러 가지 제도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서 값을 인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이서 값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이제 기존 약 대비 개선된 효과를 우리가 임상주 유형성 평가를 통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이 결정에는 이 효과의 크기, 개선된 효과의 크기가 1퀄리라고 계산했을 때 1퀄리의 단위, 1퀄리 단위의 가격이 아이스 임계 값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신약이 원래는 100만 원짜리 약이 있었는데 그 100만 원짜리보다 신약이 나왔을 때 1퀄리가 더 개선된 약이 만약에 신약으로 나왔다면은 만약에 마이서 임계값이 만약에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500만 원 플러스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이런 식으로 보통 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적정 가격을 이제 아이서 임계값으로 결정하는데 이 비용 효과성 평가를 할 때 이 아이서 임계값을 인상하겠다는 게 이 내용이고 이 아이서 임계값의 인상을 어떻게 할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고 이걸 2026년도 연구 용역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신약 가격을 음, 아이스 임계값을 인상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으면서 다시 그거를 적정한 아이스 임계값을 찾겠다고 연구 용역하는 것도 조금 이상하고 또 결국에는 아이스 값을 올리는 거는 앞으로 들어오는 신약의 가격은 더 올라간다는 뜻인데, 그럼 거기에 대한 추가 재정 소요액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분명히 필요한 게 있고요. 또, 아이서 임계값이 인상된다고 과연 환자 접근성이 개선될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게, 제약회사는 주로 이제 시장 규모라든지 과거 출시 관행이라든지 수익 잠재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하는 건데, 언제 출시할지를 결정하는데, ISR 임계값을 인상한다고 해서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환자 접근성을 이걸로 계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도 불분명하다고 보여지고 실제 영국에서는 미국하고 관세 협상을 했을 때 ISR 임계값을 이용했는데 그때 ISR 임계값은 영국이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ISR 임계값을 인상한 게 아니라 미국 제약회사 이익에 복무하기 위해서 ISR 임계값을 올린 거거든요. 그러면은 영국이 아이스 임계값을 환자 접근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도 아이스 임계값 인상한다는 게 과연 환자 접근성 도구로서 이게 가능한, 그러니까 영국은 이걸 환자 접근성 도구로 보지 않았는데 한국이 이걸 환자 접근성 도구로 볼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부가 충분히 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중 가격제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여기서 지금 이번에 그 내용의 개선 방안에 나와 있는 약가 유형 계약제라는 게 사실상 이중 약가제고, 이중 약가제라는 것들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약제를 조금 더 확대하는 형태로 지금 도입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제약회사가 급여등재 신청을 하고 나서 약을 기존 대비 약값이 약의 효과가 유사하면은 기존 투약 비용과 비교해서 비교약까지로 결정이 되는데, 이것을 제외하고 기존 약보다 조금이라도 개선을 낸 약이라면은 그런 부분들을 대부분 다 여기 해당되는 약의 대부분은 다 이중약까지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이중약까지의 위험분담제로 결정이 되고 있고, 위험분담제 대부분의 약제는 환급형 계약, 다시 말해 이중약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임상주 유용성에서 비혈증이나 개선을 평가받는 약제들은 다 위험분담제로 결정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거를 확대하겠다는 거는 신약 관점에서 보면은 이 부분, 그러니까 효과가 기존과 유사한 약제들을 신약으로 됐을 때 그 약제들에 대해서도 이중약까지를 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젬픽이 있고 그다음에 마운자로가 있는데, 오젬픽이 현재 급여가 등재된 상태에서 마운자로가 등재가 됐을 때 그 마운자로는 동등한 거잖아요. 효과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중약까지를 해주겠다. 이런 형식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안, 이중약까지 개편안의 대상은 위험분담제 이외 등재 신약, 그래서 기존 약과 동등한 효과가 가진 신약, 그다음에 기등재 오리지널, 어, 특허가 만료돼서 제네릭이 이미 있는 오리지널, 그다음에 위험분담 환급 종류. 보통 위험분담 환급이 연장이 많이 되는데, 이 환급이 종료가 되는 대부분은 이제 기존 약 대비 개선된 효과를 입증하는데 어느 정도 실패한 약제들이 보통 위험분담 환급이 종료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위험분담 환급 종료 약이라는 거는 기존 약과 비교했을 때 효과 입증에 개선 입증에 실패한 약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봐주셔도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계량신약과 바이오시밀러를 이중약까지로 하겠다고 하는 건데, 요거는 아예 환자 접근성과 관련이 없는 거고, 이 계량신약은 이제 우리가 흔하게 쓰는 복합제 같은 게 계량신약이 되는 건데, 이 복합제 같은 약들은 사실 국내 제약기업의 주력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제약기업 주력 상품을 특혜를 주겠다라는 제도에 가깝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현재 위험분담제 같은 경우에는 어, 어느 정도 제한이 되고 그 내용의 표시 가격도 조금 더 제한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표시 가격도 최고가 이내로 주요 8개 국가의 최고가 이내로 하겠다는 것과, 그다음에 조금 이거는 웃긴 건데 공시 가격과 요양기관 구매 가격을 구분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위험분담제를 하면은 만약에 100만 원의 약값이 결정되면은 100만 원의 표시 가격과 30만 원의 실제 거래 가격이 있으면은 100만 원을 먼저 판 다음에 나중에 70만 원을 돌려줍니다. 그런 식으로 환급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 100만 원의 표시 가격과 30만 원의 실제 구매 가격을 구분을 해서 환자나 이제 온라인 상에서는 100만 원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써져 있지만 실제 약국이나 병원에서는 30만 원에 구매할 수 있게 값을 이제 구분하겠다. 이런 형태고, 요거는 다시 말하면 이제 마운자로가 만약에 이중약가제가 된다면 마운자로가 30만 원의 공시 가격과 8만 원의 이제 구매 가격을 가지는 거고, 30만 원은 우리가 주변에서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마운자로 30만 원이구나라고 보지만 실제 약국이나 병원에서 구매 가격은 8만 원에 구매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게 현재 약가 유형 계약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적응증별 약가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하나의 의약품이 질환이 여러 개인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특정 암인데 뭐 A암, B암, C암, D암 이렇게 여러 암에 대해서 적응증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치료 효과성을 다 입증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가격을 지금은 하나의 가격으로 모든 질환을 다 커버한다고 치면은 이제 적응증별 약가제도는 그 암별로 가격이 달라지고, 그럼 그 가격에 따라서 약값이 또 가격에 따라서 범위가 달라지고 또는 환자 부담이 달라지고, 또 나중에는 제네릭이 등재되거나 바이오시밀러가 등재되었을 때 바이오시밀러 가격들도 똑같은 바이오시밀러여도 A 질환의 바이오시밀러 가격과 B 질환의 또 바이오시밀러 가격이 다 달라지고, 이런 식으로
바이오시밀러도 가격이 여러 가격이 가지게 되고 신약도 여러 가격의 신약을 가지게 되고 이런 형태로 이제 운영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가 어쨌든 효과가 좋은 약들은 조금 더 비싸게 팔 거고 효과가 모호한 약들,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되는 약들은 또 중간 정도의 가격에 팔 거고, 효과가 좀 애매한 약들은 싸게 팔 거고, 이런 식으로 균형이 되다 보면은, 원래 현재 등재제도에서는 균형 가격에서 각 약값이 결정되고, 그걸로 모든 질환을 다 커버한다고 치면은, 이제 적응증별 약가제도에서는 효과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고, 등재도도 좀 더 쉬워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아무래도 제약회사 이익에는 극대화되지만, 이게 건보 재정에는 분명히 부담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급여 범위, 우리나라는 사후에 약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데, 급여 후에도 약가를 그나마 통제했던 게 급여 범위가 늘어남에 따라서 약값을 조금씩 깎았던 구조들이 존재했는데, 이제 이번에 적응적별 약가제를 만약에 시행하게 되면은 급여 범위가 아무리 늘어나도 약값이 떨어지는 방식이 없어지기 때문에 한 번 급여가 되는 가격은 그대로 유지가 계속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참고로 2024년도에 급여 범위가 확대돼서 몇몇 항암제들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그때 인하율을 추정했을 때 대략 500억 정도의 건보제정 세이브가 되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적응증별 약까지도 하면은 이런 효과들은 이제 없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이재명 약가제도에 관련된 이재명 정부의 신약 약가제도에 관련된 개편안의 전반적인 내용들이고 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이제 신속등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조건부 허가에 의한 효과성이 덜 입증된 신약들이 이제 우후죽순 등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 다음에 실제 임상 자료가 마련하려면은 오랜 기간이 걸릴 텐데 그 기간 동안에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신약들을 등재 절차를 거쳐서 급여 범위 안에서 약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게 현재 있는 거고, 이 선등기 후평가에서 사후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여전히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여전히 사후평가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효과 불분명한 약들을 사용하겠다라는 게 통제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을 먼저 하겠다라는 것들이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신속등재나 아이서 값이나 적응증별 약까지 모두 다 약값을 늘리는 원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결과값을 가지고 있는 제도인데 얼마나 증가하는지 지금 저희가 추정했을 때는 수조 원인데 이 수조 원의 추가 재정은 어떻게 마련할 건지 만약에 건강보험료를 인상할 거면은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인상시킬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들 없이 그냥 제도를 시행하겠다라는 게 문제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 이중가격제라는 거는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신약 가격을 높이는 가장 큰 문제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신약 가격이 각 국가들마다 불투명하고 이 불투명한 약값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한국이 거기에서 더 기름을 붓는 형태의 현재 제도라서 이 불투명성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지 또 이번에 특별하게 약간 불투명성이 확대되는 그 대상 약제들이 환자 접근성과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약간 불투명성을 높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약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현재의 제약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약가 정책, 약가 결정 구조를 조금 더 견제하고 또 불분명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약들을 조금 더 효과를 검증을 하는 형태의 제도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의 참조가격제 기반, 그러니까 비밀 약값을 기반으로 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있는데 한국은 다른 나라들 가격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 다른 나라 가격들을 보고 약값을 결정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의 가격을 더 크게 숨길수록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참조가격제를 조금 더 폐지해야 하거나 없애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경제수평가 실시하는 사람들을 늘리거나 또는 경제평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평가 결과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한다거나 또는 허가 단계에서부터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빨리 시작해서 이제 호라이즌 스캔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임상 유용성 평가를 빨리 시작해서 경제평가 기간을 줄인다거나 이제 이런 형태로 진행이 돼야지 참조 가격대를 계속 운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한국이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출시 지원이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캐나다나 호주나 또는 주변의 아시아 국가들과 경제적 평가나 약가 협상을 조금 공동 연대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고 그런 걸 통해서 시장 규모를 조금 더 협력하는 방식으로 늘리는 사례들이 유럽에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가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 규모를 늘리는 전략들을 국제 연대 방식으로 취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 세 번째로는 어쨌든 제약회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힘은 독점에서 발생하는 거고 이 독점은 특허라는 제도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 특허라는 제도는 지금은 뭐 트립스라는 협정을 통해서 각 국가들이 똑같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가 특히 특허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이고 경직적인 특허 제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조금 더 완화시키고 부실 특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날릴 수 있는 제도들을 다시 한번 보완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는 사후 관리를 조금 더 지금보다 강화를 해야 되는데 캐나다가 가장 대표적으로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하는 나라인데 캐나다는 특허약품 가격검토위원회라고 PMPRB가 존재하고 있고 PMPRB에서 이제 각 국가들이 어떻게 가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특허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런 형태의 제도들을 한국에서도 가져와서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위원회들을 따로 만들고 약값을 통제하는 방식들을 계속 사후적으로도 관리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들 어려운 내용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목표를 1시간으로 했었는데 50분 만에 제가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50분 만에 내용이 완료가 돼버렸네요. 혹시 내용을 제가 다시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까봐 지금 발표 자료를 한 번 더 공유를 드렸고요. 혹시 보시면서 그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뭔가 조금 반박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은 그걸 중심으로 카메라를 켜시거나 음소거를 해제하고 나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뉴스오브이스 최은택입니다. 예, 네, 발표 잘 들었고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좀 많기는 한데, 뭐 예, 다른 분들도 뭐 질문을 하셔야 되니까 딱 두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어쨌든 우리가 신속등재제도를 새롭게 이제 개편을 하더라도 기존에 이제 이연분담제라고 하는 환급형이라고 한다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실제 가격은 수준이 낮아서 그만큼 다 이제 돌려주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뭐 수조 원 이상 지출이 늘어날 거다. 근데 환급형으로 충분히 그 추가 지출 부분 커버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조 원 이상 늘어날 거라고 한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유연약가제 부분이 결국에는 저 한국의 약가를 참조하는 다른 나라들 때문에 특히 한국보다 시장이 규모가 큰 나라들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신약이 패싱되는 사례들이 종종 눈에 띄거든요. 근데 문제는 환자들은 당장 그 신약이 필요한데 이 표시 가격이 너무 낮아서 그래서 한국의 약가를 참조하는 국가에 영향을 미칠 걸 우려해서 그 다국적 제약사들이 못 들어온 케이스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 그 환자들은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권역에서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거 두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네. 우선은 그 환급형 보통 그 희귀질환 치료제들이 신속등재를 통해서 약값이 결정되고 그 약을 사용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환급할지에 대한 내용들은 아직 약가제도 개편안에 들어가 있진 않고요. 그 환급형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건 효과 기반 지금 현재 효과 기반 환급형 제도가 있는데 그것들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해되겠죠? 예, 예. 네. 우선은 이번에 희귀질환 치료제들 신속등재가 성과 기반 환급형 계약을 다 하고 등재된다는 말들은 없어가지고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진 않은 것 같고 이제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신속등재를 만약에 시행하게 되면 희귀질환 치료제들 아직 등재되지 않은 희귀질환 치료제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제 그런 약들이 하나둘씩 다 등재 신청을 할 텐데, 그럼 그 등재 신청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정 지출이 기존보다는 늘어나는 건 확실한 거고, 그러면 그 늘어나는 것들을 어떤 형태로,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를 늘릴지, 아니면 다른 약의
가격을 깎을지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필요한 건데 그런 것들 없이 등재를 통해서 새로운 약들이 계속 등재될 테니까 또 그 약들이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는 한 평균 2.7억 원짜리인 거고 2.7억 원짜리를 100명만 써도 270억 원이고 그거를 10개만 들어도 2,700억 원인 거잖아요. 이제 그런 형식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신속등재 정도로만 해도 거의 한 1조 원에서 1.5조 원 정도가 추가 재정은 더 들 거라고 전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또 아이서 값이 아까 협상 신약이 대략 우리나라가 5.5조 원 쓰거든요. 아이서 값을 기반으로 해서 그 5.5조 원의 가격이 결정되는 건데 이 아이서 값을 10%만 만약에 인상한다고 해도 앞으로 들어온 협상 신약들은 가격이 10% 늘어나서 들어온다고 가정할 수 있고 그러면 5.5조 원에서 향후 몇 년 뒤에는 연간 뭐 그걸로 아이스 값 상향으로만 뭐 1조 원에서 2조 원 정도 추가로 더 재정이 들 거라고 예상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형태로 계산을 해봤을 때 수조 원의 추가 재정 지출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 유형계약제는 드리긴 했지만 현재 위험분담제 환급형 계약이 존재하는 거고 위험분담제 환급형 계약으로 충분히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약들은 대부분 다 그러니까 기존 약 대비 효과가 괜찮은 약이라고 심평원에서 평가받은 약들은 거의 대부분 다 그 위험분담제에 따른 환급형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그런데 이번에 유형계약제를 통해서 환급형 계약을 하겠다는 약들은 임상적 유용성에서 개선됐다고 평가받지 못한 약이거나 아니면 신약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유형계약제는 환자 접근성과 관련이 없는 거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 그래서 명분은 마치 약관 유형 계약제가 환자 접근성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그 한국 제약산업에서 신약을 부풀리기를 해서 다른 나라에 팔아야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효과가 없다고 알고 있지만 그냥 그것들을 해외에 팔 때는 조금 도움 되게끔 하려고 이제 환급형 계약을 하는 거라고 특히 바이오시밀러나 이제 그런 혁, 뭐 복합제 이런 약들까지 이중약까지를 한다는 것은 이제 그런 목적의 제도 개편안이 아니냐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추가로 좀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예.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공감이 가는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인제 신속등재 제도가 이제 심평원 단계에서는 그 A8 국가의 어떤 조정 평균가 이하 수준에서 일단 표시 가격을 정하고 그 이후에 인제 공단에서 가격과 환급률 같은 걸 인제 정하게 되는 이런 인제 구조일 텐데 근데 그 과정에서 아마 환급률을 굉장히 많이 높일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많이 뭐 제약사가 돌려줘야 될 거고요. 근데 어찌 됐든 추가로 신약이 많이 진입하면 당연히 뭐 재정이 들어가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뭐 1 조, 2조 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당장 환자한테 필요한 의약품이 있는데 재정이 없다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포기한다 내지는 방치한다. 이거는 뭐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는 이번에 약가제도 개편안에는 다음 주에 인제 설명을 하시겠지만 제네릭에 대한 약가 산정률을 조정해서 기등재 약제에 대한 재평가 과정을 거치게 될 거고 아직 뭐 구체적으로 정부가 언급은 안 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한 2조 원 정도의 재정 절감 효과가 발생할 거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2-3조 정도가 추가로 든다고 할지라도 기등제약에 대한 그 재평가를 통해서 그 부분을 절감해서 보완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번 제도 개편안 부분은 그 페이턴트가 만료된 약들에 대한 거품을 좀 뺀 다음에 그 재정을 신약에다가 쓰자. 특히 희귀질환 치료제나 중증질환 치료제에 쓰자. 뭐 이런 트레이드 오프 개념이 좀 반영이 된 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그 방향성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다. 다만 이제 뭐 어떤 식으로 구현할 것인지, 특히 우려되는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이 부분이 좀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조건부 허가 의약품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등재가 지연되는 약들은 특성상 효과가 입증을 하기가 그러니까
치료 효과가 그렇게 안 좋을 확률,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약을 사용해야 될 확률이 높은 거고, 또 등재가 지연된 약들이 대부분 다 치료 효과가 떨어진 약일수록 등재가 많이 지연된다는 거는 그만큼 실질적으로 우리가 급여 등재 제도가 현재 그런 선별급 등재 제도로 가지고 있어서 못 들어온 약들의 실제 효과는 지금 들어온 약들보다 효과가 확실히 떨어질 거라고 전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효과가 없는 신약을 우리가 어떻게 잘 걸러낼 것도 되게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하나가 존재할 것 같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그 약가 협상에서 환급률을 높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는 환급률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그 제약회사가 요구하는 가격을 더 이상 막 방어할 수 있는 자료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제약회사는 1억 원을 요구하는데 정부가 5천만 원을 희망한다고 해서 5천만 원을 관철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관철시킬 수 있는 수단이 경제적 평가가 되는 거고 임상 유용성 평가가 되는 건데, 그런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가격 조정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지가 제가 조금 가지고 있는 문제 의식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비판 의식을 가지고, 당연히 신속 등재를 통해서 사후 관리가 적정하게 잘 될 수 있는 우리가 제도를 갖추고 있는 뭐 영국 같은 나라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한국이 그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와서는 뻥튀기처럼 부풀려졌을 때 그걸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는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시간을 많이 끌어 죄송한데 하나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그 희귀질환이나 그 항암제 같은 경우는 환급률 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뭐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아서 알 수는 없으나 업계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환급률이 최소 30에서 많게는 40, 50까지 가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 그 환급률 협상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 협상 과정에서 그런 사례들을 좀 많이 전 봐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어차피 지금 이혼분담제에서 환급률을 적용하는 약제들도 다 경제성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환급 협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뭐 공단에서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걸로 좀 기대를 하고요. 제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사실 그 부분입니다. 나중에 RW 뭐 이를 통해서 재평가를 하든 뭐라든 재평가를 했는데 재평가 결과 약가를 많이 낮추거나 급여 기준을 조정하거나 했을 때 이거를 제약사가 수용을 안 하고 뭐 한국에서 철수하겠다라고 뭐 버티거나 이랬을 때 이걸 어떻게 담보할 거냐. 이게 재평가 결과를 사후에 어떤 식으로 반영하려고 했을 때 제약사가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담보할 수 있느냐.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우려스럽지 이 절차 자체는 크게 우려스럽지는 않거든요. 예, 저는 이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우선은 위험분담제는 경제수평가를 하는 게 맞고요. 근데 이번 신속등재는 경제수평가를 하지 않고 등재시켜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 위험분담제는 어쨌든 경제수평가를 하고 이 가격 협상을 하기 때문에 환급률을 크게 낮출 수도 있는 그런 무기가 있는 거고, 이번 신속등재는 약가 협상을 할 때 환급을 많이 시킬 수 있는 정부의 무기가 없기 때문에 그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사후평가 과정에서 RW2만 가지고 만약에 평가를 한다면 당연히 수용하기도 어려울 거고 제약회사도 납득하지 않고 저희도 납득하기 힘들 것 같은데, 당연히 RW2만으로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부도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제수 평가를 RW2만 가지고 하는 그런 바보스러운 생각은 안 할 것 같고, 그것들을 충분하게 다른 임상시험이나 조금 더 투명하게 자료 공개가 가능한 방식의 뭔가 절차들을 거쳐서 운영을 해야지만 제약회사가 납득하는 형태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저희가 내용들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시민사회가 어쨌든 공급 철회를 한다는 것 자체를 당연히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제약회사의 탐욕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때는 또 문제 제기를 같이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질문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혹시 또 다른
내용에 저희도 사실 환자 접근성 측면에서 한국이 맨날 다른 나라보다 등재가 지연되고 그렇게 밀리고 환자들이 필요한 약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효과가 불명하다면은 빨리 쓰는 게 적정하고 그 과정에서의 약값이라는 거는 사회적 합의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현재의 정부의 추진안이 그런 형태의 목적이나 그런 형태의 절차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비판을 하는 거라고 우선은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사실 건약도 신약 약화제도에 대한 뚜렷한 정답이 존재하진 않는 거고요. 예, 각 국가들이 하고 있는 역할들을 같이 보면서 그 역할들을 한국도 조금 해나갈 수 있게끔 요구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에는 이 제약산업의 이 독점권 체계 하에서 약값을 낮추거나 접근성을 빨리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한국계 제도 몇 개 바꾸거나 뭔가 절차 몇 개 바꾼다고 개선되는 게 아니라 그 각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조금 공유하고 그 문제의식 기반 하에서 제약 기업들을 적어도 견제할 수 있는 국가들을 모아서 그런 것들을 같이 평가해 나가고 해 나가는 게 유럽이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자료독점권이라고 하는 유럽은 이제 신약을 특허보다 자료독점권이 되게 중요한 나라이고 그래서 이 자료독점권이라는 이 제도를 매개로 이걸 인센티브로 주면서 제약 기업들에게 유럽의 30몇 개국의 그 국가들이 동등하게 신약을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보통은 신약이 EMA 허가가 되면은 각 국가들한테 출시는 되는데 그 제약회사가 공급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돈이 되는 국가한테는 출시를 하고 돈이 안 되는 국가한테 출시를 안 하는 형태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각 국가들,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이것들을 동등하게 신약 접근성을 갖추자라는 그런 명제 하에서 독점권을 조금 건드려 가지고 이 자료 독점권의 내용들을 수정해 가면서 각 국가들이 조금 더 동등하게 약을 사용할 수 있게끔 조금 국가 규모가 작은 나라더라도 신약을 빨리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의 지금 제도 변화를 최근에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이제 그런 것들의 케이스를 조금 잘 보고, 뭐, 우리가 신약의 독점권을 없애자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잘 균형 있게 해 나가다 보면은 그 제약기업이 시장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이 제도로 뭐 이렇게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네, 대략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어렵지만요. 다들 질문이 없으셔가지고, 네. 오늘 그러면은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저희가 이 녹화를 한 거를 조금 편집을 해서, 그거는 이제 26일 이후로 아마 공개를 해드릴 것 같고, 오늘 자료들은 네, 지금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그 채팅창에다 올려놨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나중에는 그 녹화본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 발표 자료도 같이 메일로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내용이 다음 이제 그 건정심이나 향후의 약가제도 개편 내용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25일 날 제네릭 약가제도 관련된 설명회에서는 아마도 조금 제약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고 그 부분의 내용들을 고려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면서 조금 더 좋은 환자 접근권이나 신약 그 제네릭 가격에 대한 통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으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